이거는 이것도 좀 오래되긴 했는데, 예전에 이제 과제를 수행을 했었던 건데, 그때만 해도 막 새로운 기법들을 총출동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정말 다양한 기법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다양한 기법들이 많이 나왔는데 가장 그 베이직한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자체가 또 요걸로만 해서 글쎄요, 논문이 되려면은 뭔가 좀 주제 자체가 굉장히 그 시의적절한 주제여야 되겠고요. 논문을 떠나서 업체 입장에서 혹은 기관 입장에서 또 학교 입장에서도 실제로 뭔가 좀 내용을 들여다보고 싶다.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고 싶다 할 때는 지금 이 방법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쪽 그 텍스트 분석을 어떤 도메인에 계신데 그 도메인에 텍스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직 이런 분석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토픽 모델링을 먼저 해요. 토픽 모델링을 해서 1번 토픽, 2번 토픽, 3번 토픽 쭉 이렇게 나와요. 지금 토픽과 이슈는 엄밀히는 사실 다르죠. 토픽이라는 거는 이 토픽 모델링을 해서 나오는 주제를 모두 토픽이라고 하고요. 이슈라는 거는 그 대상 문서가 뭔가 좀 사회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을 때 이슈라고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기술 문서에 대해서 토픽 분석을 했을 때는 그 결과로 나오는 토픽이 이슈는 아닌 거죠. 주제인 그냥 토픽이죠. 근데 지금 뉴스 기사에 대해서 하거나 트위터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이거는 토픽이자 이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이런 토픽을 뽑아봤는데 그 토픽에는 주요 키워드라고 쓸 수 있는 게 85개 정도가 있어요. 이 토픽을 규정하는 키워드가 그중 탑5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픽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문서가 209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도 여기 그 85개 용어가 순서대로 쫙 나와 있어서 상위 5개를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문서도 순서대로 209개가 쫙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제일 가중치가 이 숫자가 높은 한 3개를 뽑아요. 그러면 그 3개를 읽어봐요. 3개 정도는 읽을 수 있잖아요. 3개 정도를 읽어보면 왜 이런 토픽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다시 토픽 분석을 해서 주요 키워드들 순서 세워보고 주요 문서들 순서 세워보는 이런 작업들까지는 세스 엔터프라이즈 마이너에서도 저희가 이제 저희 대학원도 저희 학교도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행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이런 토픽들 중에 하나를 골라보는 거예요. 이런 토픽들 중에 하나를 골라봤어요. 뭐 이건 좀 다른 예예요. 요거 다른 예고 지금 이건 다른 예입니다. 지금 요것만 다른 예고요. 여기는 다 같은 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토픽을 뽑아봤더니 뭐 patient, check, car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자, 이게 왜 나왔을까요? 이게 글쎄요, 왜 나왔을까요? 자, 근데 이러한 토픽들이 왜 나왔는지 이게 묶일 만한 이유가 없는데 왜 묶였을까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1, 4분기 기간을 뭐 예를 들면 1월, 2월, 3월, 4월 아니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니면 뭐 시간대별로 기간을 나눠요. 이런 걸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정보, 작성일 등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아까 만약에 여기 209개의 문서가 있었다고 해봐요. 209개의 이 토픽에 해당되는 문서가 209개 있었는데 걔네들 기사 작성일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로 나눠서 꺾은 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다른 애들은 다 비슷한데 지금 요 파란색 요 놈만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거죠. 자, 다시 지금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전부 다에 대해서 아까 제가 순서가 좀 틀렸습니다. 이런 애들 전부 다에 대해서 이런 꺾은 선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10개가 나와 있지만
지금 이 그래프에는 5개만 편의상 5개만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자, 5개를 그려봤더니 그 중에 어느 하나가 특이해요. 파란색 토픽이 특이해요. 그래서 그 파란색 토픽을 찾아봤더니 이런 토픽이에요. 도대체 이 토픽이 뭘까? 그리고 여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저게 만약에 요 토픽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토픽에 있는 209개의 문서들 중 4, 4분기에 작성된 문서만을 끄집어내면 더 작아지겠죠? 얘네를 가지고 집중 분석할 수가 있어요. 얘네를 가지고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했더니 메르스가 있었네요. 그때 이제 메르스 때문에 막 서울시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고 이랬었던 적입니다. 예, 지금 코로나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게 뭐 환자라든지 뭐 이런 이슈가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이때 확 뜬 게 메르스 때문이겠구나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얘네들끼리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요거는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왼쪽에 있는 워드 클라우드는 단순 빈도수를 나타내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워드 네트워크는 단어들 간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해서 얘네들을 지금 보신 이렇게 토픽 분석, 그리고 아까 잠깐 그림으로 그렸던 그 토픽의 상위 문서 한 3개 정도, 그리고 기간에 따른 토픽의 추이, 그리고 관심 가는, 만약에 이런 데가 있었다, 관심 가는 곳이 있으면 그 지점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와 워드 네트워크, 얘네를 패키지로 해서 프로젝트를 보통 수행하고는 했고, 여러분들도 어떤 관심 가는 주제가 있으면 논문 주제로 한번 이런 거를 해보셔도 되겠지만, 뭔가 좀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참신성, 좀 독창성이 들어가는 시도를 한다면은 더 돋보이는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텍스트 마이닝은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물론 이제 이번 학기에 하는 주제들이 다 중요하죠. 뭐 전처리도 중요하고요. 뭐 분류, 클러스터링, 어소시에이션 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원래 그 자식도, 자녀들도 그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지만 특히 좀 아픈 손가락도 있고, 자식들도 다 정말 너무나 소중한 자식들이지만 그래도 이제 더 이제 챙겨주고 싶은 자식도 있고 그러잖아요. 텍스트 마이닝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나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몇 년째 계속 집중적으로 해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이 가고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아서 지금 저희 앞에 인트로 부분인데도 시간이 꽤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좀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넘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시간을 들여서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의 여러 가지 그 인접 에어리어들인데요. 당연히 데이터 마이닝하고 관련이 있죠. 데이터 마이닝의 일부로도 볼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분명히 텍스트 마이닝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분야에서도 DB를 좀 여러분이 아시면은 여러 가지 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정말 최첨단 알고리즘으로 무장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SQL 정도는 알고 있어야 여러 가지 처리를 할 때 용이한 것 같습니다. 또 뭘 굵직한 걸 볼까요? 자, Computational Linguistics, 얘랑 이제 AI 머신러닝, 요 부분이 지금 좀 고민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 AI 머신러닝, 그리고 여긴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한 Computational Linguistics,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 얘네 세 개가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각자 독자적으로 이제 발전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얘네가 겹치는 부분에서 NLP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추세는 보면, 지금 추세는 텍스트 마이닝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워드 임베딩, 문서 임베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 다시 가볼까요? 이거 좀 빨리 한다고 그래놓고, 자 예전에는 문서를 이렇게 텀덕 혹은 닥텀 매트릭스로 나타내는 건 몇 가지 방법이 없었고요.
그걸 갖고 이제 뒤에 작업들을 막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슈는 뭐냐면 이거를 나타낼 때 제대로 나타내지 않으면 뒤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단순히 빈도수만 갖고 몇 번 나왔다 몇 번 나왔다 가지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그 심오한 문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사라지지 않겠냐. 해봤더니 진짜 그런 거예요. 자, 어떻게 해봤는지는 뭐 나중에. 그래서 얘를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제 그 문서를 혹은 워드를 이렇게 벡터와 행렬로 나타내는 그런 임베딩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한 임베딩 방법들 중에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임베딩 분야에서도 딥러닝이 사용되게 된 거죠. 딥러닝이 사용되게 돼서 예전에 쓰던 그냥 뭐 토픽 모델링, 벡터 스페이스 모델 이런 것들 개념적으로 다 알아두는 건 반드시 필요한데, 그 각각에 대해서 딥러닝들이 다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좀 더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딥러닝, AI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그리고 링귀스틱스를 이용해서,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의 기본 원리를 이용하는 요 부분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슬라이드는 여러분이 지금 이번 학기 취지하고는 맞지 않아요. 이번 학기 취지하고는 맞지 않아서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스킵을 하셔도 되는데, 혹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은 오히려 내용 이해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파이썬을 가지고 요 자료는 제가 2학기 때 텍스트 마이닝을 강의를 할 때가 있고, 또 뭐 다른 강의를 할 때가 있고 그러는데, 텍스트 마이닝 강의를 할 때는 파이썬을 써서 실습을 한 70% 이상 했어요. 자, 기존에 그 이론 반 실습 반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다가 지금 요 과목, 우리가 하는 과목을 100% 이론 과목으로 옮겼잖아요. 방향을 바꿨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텍스트 마이닝 수업은 좀 실습 위주로 가려고 준비를 해온 과목입니다. 근데 지금 뭐 여전히 좀 내용이 많이 변하고 부족한 게 있어서 지금 다음 학기에 이 과목을 개설을 할지 아니면 조금 다른 형태로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시면 파이썬에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는데, 그 모듈들을 쫙 이렇게 짚어본 거예요. 짚어본 거고, 그 모듈들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보면 데이터 수집하는 여러 모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집한 파일들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처리를 해주고요. 자, 여기도 이제 사실은 이 뷰티풀 숲 같은 경우 처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형태소 분석을 해야 되고요. 형태소 분석은 코NLPy라는 데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형태소 분석기들이 다 모여 있어요. 요거는 좀 눈여겨 보실게요. 코NLPy라는 형태소 분석기 안에 여러 가지, 코NLPy라는 모듈 안에 여러 형태소 분석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코모란이라는 형 분석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를 이제 구조화를 해야 되는 건데, 구조화를 하는 방식이 단순히 또 이런 그 모듈들을 쓰면 되는데, 단순히 빈도를 세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거기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것도 다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한 딥러닝까지는 아니고 뭔가 그 인퍼런스, 그 추론에 기반한, 자, 딥러닝까지는 아니고 머신러닝에 기반한 그런 방법으로 텍스트 구조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구조화가 되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자, 빈도 시각화는 워드 클라우드라는 거를 써서 할 거고요. 단어 간 유사도를 측정해서 네트워크로 시각화할 수도 있겠고요. 문서 간 유사도를 측정해서 문서 군집화를 할 수도 있겠고, 문서 분류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구조화가 되면 토픽 모델링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해서 지금 여러분이 혹시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거는 한 학기 이번에 수업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물론 텍스트 마이닝만 다룬 수업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텍스트 마이닝에 관심을 아예 갖고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연구실 상담도 많이 하시고 입학 상담 때도 텍스트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미리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또 파이썬에 대한 우리 수업도 있으니까 기초 지식이 있으시다면은 여기 이걸 다 하긴 어려우니까 이 중에 일부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만 공부를 하셔서 미리 한번 파일럿으로 실험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분석하게 되는 그 파일 자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 텍스트 파일을 분석한다고 하잖아요.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애널리틱스, 텍스트 파일. 그런데 그 텍스트 파일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 뜻으로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너리 텍스트, 플레인 텍스트를 다 아우르는, 즉 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는 파일들을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점 텍스트, 우리 메모장에서 열리는 txt 파일, 얘를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보면 바이너리 텍스트 파일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바이너리 파일, 텍스트 파일 이렇게 나누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바이너리 파일도 텍스트를 포함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도 텍스트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바이너리 텍스트, 플레인 텍스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텍스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 예를 들면은 아래아 한글도 있고요. 아래 한글도 있고, 또 엑셀에도 당연히 한글 글씨가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들 중에, 여러 가지 파일들 중에 메모장에서 열리지 않는 파일, 메모장에서 열렸을 때 뭔가 깨지거나 하는 파일들은 바이너리 텍스트 파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너리 텍스트 파일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비텍스트 데이터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비텍스트 발음이 어렵네요. 비텍스트가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텍스트라고 할 때는, 자, 다시 텍스트라고 할 때는 문자, 숫자, 기호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비텍스트 데이터라고 할 때는 문자, 숫자, 기호 외의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문자, 숫자, 기호 말고 도대체 무슨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냐? 예를 들면 글꼴, 글씨 크기 등등, 우리가 워드나 파워포인트나 엑셀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꾸미기 기능, 서식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혹은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 그런 것들이 전부 비텍스트 데이터인 거죠. 그런 비텍스트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제공하느냐에 따라, 나는 아래 한글이 좋아, 나는 MS 워드가 좋아, 여기에 쓰는 내용은 같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력서를 아래 한글로 쓰건 MS 워드로 쓰건 같은 내용을 쓸 거잖아요. 즉 같은 텍스트를 쓸 거잖아요. 근데 어디는 표가 기능이 좋고, 어디는 글꼴이 다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텍스트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비텍스트 데이터를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용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래아 한글에서 예쁘게 편집을 하고 MS 워드에 가서 그대로 열어보면 막 깨지고 안 열리고 열려도 이상하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텍스트 데이터는 유지가 되는데 비텍스트 데이터를 서로 해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와 달리 평범한 순수한 플레인 텍스트 파일, 얘가 이제 우리가 진짜로 말하는 텍스트 파일이고요. 오로지 텍스트 데이터만 포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모장에서 편집이 가능한 파일이면
plain text 파일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텍스트 데이터 전체는, 그래서 우리가 주로 텍스트 분석의 대상이 되는 파일은 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 웹상에 있는 문서건 아니면은 PDF나 아레아나 뭐 엑셀이나 워드에 있는 문서건, 아무튼 우리가 분석의 대상으로 다루는 거는 이렇게 플레인 텍스트로 변환된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보면은 하나의 파일 안에 여러 이렇게 글이 있게 되잖아요. 자, 여러 글이 있으면은 얘를 파일 하나를 문서 하나라고 보게 되겠죠. 자, 문서 하나라고 보고, 그 문서는 줄, 라인이라 하는 건 줄입니다. 라인. 줄의 연속으로 구성된다. 당연하잖아요. 여기 나는 배가 고팠다. 그래서 밥을 먹었다. 그랬는데도 배가 고팠다. 그랬더니 배가 불렀다. 좀 말이 되나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는 밥을 안 먹기로 했다. 등등 이렇게 라인이 모여서 텍스트 문서가 되는 거고요. 각 라인은 문자로 구성되는 거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문자들이 모여서 라인이 되는 거겠습니다. 즉 문자가 모여서 라인이 되고요. 라인이 모여서 문서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라인은 문자로 구성된다고 그랬잖아요. 문자는 인쇄 가능한 문자와 인쇄 불가능한 문자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문서를 봤을 때 눈으로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눈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다 인쇄 가능한 문자라고 보면 되고요. 인쇄 불가능한 문자는 몇 개 안 됩니다. 텍스트 파일에서는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뉴라인 캐릭터, 이렇게 우리 엔터 치는 거 있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엔터, 어쩌고 저쩌고 엔터, 이렇게 이런 것들, 혹은 자 뉴라인, 이런 식으로 뭔가 특수한 기능, 출력되는 게 아니라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문자들을 인쇄 불가능 문자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라인과 라인을 나눠주는 그런 뉴라인 캐릭터, 혹은 라인의 끝을 알리는 end of line 캐릭터, 혹은 이 파일이 전부 끝났을 때 맨 마지막에 여기까지가 파일의 끝이다 라고 표시하는 end of file 캐릭터, 이런 것들이 인쇄 불가능 문자가 되겠어요. 이러한 인쇄 불가능 문자들이 분석의 내용을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뭐 토픽 분석을 한다거나 워드 클라우드를 한다거나 이럴 때 EOF가 몇 번 나왔고 뭐 누구 뒤에 EOL이 나왔고 뭐 이런 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전처리를 할 때 또 파싱이라는 거는 이제 문서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단위로 쪼개는 작업을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필요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쭉쭉 있는 문장들, 라인들의 집합을 하나의 문서로 받아서 얘를 문장 단위로 분리를 한다라든가, 혹은 단락 단위로 분리를 한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분리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분리 작업을 할 때 어디까지가 한 단락이고 또 뭐 어디까지가 대화의 끝이고 등등을 처리를 할 때 이러한 인쇄 불가능 문자, 즉 제어 문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그 요즘에는 여러 가지 그 툴들에서 기본적으로 세팅이 잘 돼 있고, 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문서도 많아서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데, 텍스트 인코딩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그 라떼는 말이야. 예전에 이제 텍스트 처리를 하다 보면 문서를 가져와서 제대로 읽는 것 자체가 일이었어요. 분명히 저쪽에서는 제대로 읽혔는데 이쪽에서 불러와서 읽으면은 뭐 읽을 수 없는 각바삿찻 아무튼 세상에 이런 한글이 있나 싶을 정도로 뭐 깨져서 나올 때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안 되죠? 왜 글씨가 깨질까요? 그러면 인코딩이 잘못됐군, 인코딩 문제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인코딩이라는 거는
코드로 만든다라는 뜻이잖아요. 디코딩이라는 거는 코드를 풀어 헤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꼭 텍스트 처리에서만 인코딩, 디코딩이 사용되는 건 아니고 뭔가 부호로 만드는 건 전부 인코딩, 디코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사람이 통신을 할 때 어디에 대고 얘기를 하면 얘를 뭐 어떤 신호로 바꿔주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받아서 다시 이쪽에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변화해주는, 얘가 뭐 예를 들면 전화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핸드폰 통신이 될 수 있어요. 자, 사람이 뭔가 말로 하거나 글로 쓴 거를 전송이 가능한 코드로 바꿔주는 게 인코딩. 인코더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기 뭐 멀리 이제 뭐 바다를 건너서 이쪽에 수신기에 도착했을 때 이 전자 신호를 다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게 디코딩, 디코더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인코딩은 문자를 컴퓨터가 혹은 이런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부호로 바꾸는 것, 그리고 그 부호를 다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돌려놓는 것, 이거를 인코딩과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인코딩을 한 방식에 따라서 디코딩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자를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렸으면은 받을 때는 왼쪽으로 세 바퀴를 돌려야 되고 뭐 이런 약속이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코딩을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돌렸는데 디코딩에서는 뭐 세 번 접어서 디코딩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글씨가 엉망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코딩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방식을 우리가 다 알 필요도 없고 잘 몰라요. 그 세부적인 것들까지 다룰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인코딩 방식에 유니코드, UTF-8, ASCII, EUCKR, 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인코딩 방식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뭐 누가 만들었는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주로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뭘 살펴볼까요? 자, 이제 EUCKR은 잘 안 써요. EUCK 왜냐면은 영어로 된 주로 이제 최초의 코드를 만들 때는 좀 영어 위주로 만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영어로 만든 거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이제 한글을 쓸 때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한글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까에 대해서 예전에는 EUCKR이라는 코드 방식을 썼어요. 자, 이 방식으로 한글은 다르잖아요. 영어는 ABC가 되는 거고 한글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영어는 한 캐릭터가 되는데 한글은 4개를 넣어서 한 글자가 나오니까 얘는 뭔가 특수한 조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한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말들도 그렇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글을 유닉스 운영체제상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EUCKR이라는 거를 썼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유니코드라는 게 나와서 얘는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언어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를 만들자 해서 유니코드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유니코드 이후에는 EUCKR을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니코드를 만드니까 유니코드 이전에 있었던 각종 코드들, 인코딩 방식들 하고 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왜 안 열리지? 난 유니코드로 열었는데 그 전에 인코딩이 된 거네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UTF-8이라는 거는 유니코드를 쓰긴 쓰는데 기존 환경과의 호환성도 유지한다. 갑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UTF-8이 사실상의 표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UTF-8 문서 중에도 요거는 크게 뭐 중요하진 않은데 UTF-8 문서 중에도 어떤 문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인쇄 불가능.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 앞에 몇 글자 이렇게 숨겨놔요. 숨겨놓는데 얘는 텍스트 파일 메모장으로 열었을 때 보이지 않고요. 얘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디터들이 있긴 합니다.
자, 여기에는 뭘 해주냐면 얘가 지금 어떤 문서고 어떤 인코딩을 사용했고 그런 마크, 그런 정보를 써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바이트 오더 마크라고 해서 BOM이라고 하는데 UTF-8 중에는 BOM을 넣은 문서가 있고 넣지 않은 문서도 있어요. 근데 뒤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인코딩 한 거에 따라 디코딩 하는 방식은 똑같고 다만 뭐가 달라지냐 하면 요 앞에 BOM이 있게 되면은 요 부분은 날리고 이제 본 분석을 이만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맨 앞이 BOM이 없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BOM 없는 UTF-8이 사실상의 텍스트 인코딩의 표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 타입을 다룰 때 볼까요? 자, 바이너리 텍스트 파일에서는 비텍스트 데이터도 포함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플레인 텍스트 파일에서는 텍스트 데이터만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텍스트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어떤 약속으로 저장이 됐느냐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파일 타입이라는 주제로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볼 내용은 이 얘기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정형 텍스트 파일, 요 얘기보다 비정형이라는 말, 비정형 데이터, 비정형 텍스트 파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반정형 텍스트 파일. 그래서 반은 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세마이, 준정형, 반정형 같은 뜻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정형 텍스트 파일을 보도록 하죠. 물론 지금 보시는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메모장에서 열립니다. 그 말은 플레인 텍스트 파일이란 얘기죠. 얘도 메모장, 물론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약간 고급화된 에디터에서 열 수도 있지만 일부러 메모장에서 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정형, 비정형, 정형 전부 메모장에서 열립니다. 그 중에서 정형 텍스트 파일이란 가로와 세로로 구분된 표 형식으로 내용을 저장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보는 세 가지 전부 다 메모장 위에 쓰여져 있긴 했지만 이 문서를 쓰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이 문서를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쓸지를 정해서 그 용도로 편하려면 이러한 규약에 맞춰서 작성하자라는 규칙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문서를 볼까요? 지금 이 문서를 보면 단어들이 이제 따옴표로 되어 있는 특징도 있지만 구명, 유형, 지역명, 설치위치, 설치기간, 강남구, 공공기관, 어쩌고. 자,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할 수 있는 거는 얘네 사이에 콤마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즉 얘네들은 텍스트 파일로 저장되어 있으니까 얼핏 보면 큰 하나의 문자열인 듯 보이지만 그냥 통으로 된 문자열이 아니라 구분, 쭉쭉쭉쭉 구분, 여기서 엔터로 구분, 또 엔터로 구분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즉 콤마로 1차적인 구분이 돼 있고 엔터로 뉴라인으로 2차적인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것처럼 값들이 콤마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를 콤마 separated values라고 하고요. 지금 얘처럼 콤마로 탭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는 어쩌고저쩌고 탭, 어쩌고저쩌고 탭, 어쩌고저쩌고 자 이렇게 띄어써서 자 TSV로 이렇게 구조화를 할 수도 있고 CSV로 구조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얘네들의 한 라인이 끝날 때는 CSV나 TSV나 모두 마찬가지로 엔터를 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왜 정형 텍스트 파일이냐 한번 볼까요? 지금 요 밑에 있는 파일을 콤마마다 한 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엔터마다 한 행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네는 이렇게 네모난 형태가 되죠. 딱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엑셀에 적합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구명, 유형, 지역명,
구명, 유형, 지역명 이렇게 가고 강남구 공공기관, 강남구 공공기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 데이터 혹은 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때는 머릿속으로 가장 직관적으로 쉽게 이런 엑셀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네모 반듯한 모습으로 만들 수가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정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이전부터 다양한 마이닝 기법에서 많이 다루어 왔었던 것들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접하는 뭔가 좀 캐내야 되는 지식이 있는 거는 오히려 비정형 데이터들이 많단 말이에요.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엑셀로 혹은 데이터베이스로 구조화 정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강남구가 총 몇 번 나왔냐, 혹은 강남구 안에 있는 기관들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단순한 쿼리지만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비정형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제목이구나, 그리고 어떤 소설인가 보네, 뭐 안에는 아람이의 돌연스런 이렇게 내용을 쭉 읽고 뭐 실종으로 확실시되고 난 다음에도 뭐 여기서 좀 한숨 쉬고 뭐 여기에서 한 문장이 끝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파일 내용으로, 파일 자체로만 보서는 그냥 문자들의 집합일 뿐입니다. 별다른 형식이 없어요. 자, 라인을 구분하는, 지금 여기는 라인 구분이 없지만 엔터를 쳐서 이렇게 라인을 구분하는 그거 정도 말고는 별다른 형식이 없어서 참 다루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루려면 뭔가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혹은 다행히도 이런 비정형 데이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을 만한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비정형 데이터를 다룰 건데,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이제 몇 가지 기술들을 보는 게 지금 주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형 데이터를 넘어서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수요가 많아지게 되니까 아무리 비정형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좀 분석에 용이한 형태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생기게 된 거죠. 그게 반정형 데이터 타입입니다. 우리가 요거를 하나씩 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태생은 비정형인데 어떤 식으로든 조금 더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구조를 준 것, 그게 반정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에, 정형 텍스트에 뭔가 유연성을 준 것, 이게 반정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정형에서 조금 더 유연성을 준 게 반정형이고요. 거꾸로 비정형에서 뭔가 좀 체계성을 준 게 반정형이다. 당연히 위로 갈수록 체계적이고 아래로 갈수록 유연하게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우리 잘 아는, 요즘에는 코드를 볼 일은 없지만 잘 아는 뭐 HTML을 볼까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헤드가 있고 뭐 제목을 뭐 이렇게 쓴 다음에 뭐 타이틀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자, 헤드 뭐 이렇게 쓰게 되고요. 뭐 여기 바디 하고 또 어쩌고 저쩌고 뭐 여기 뭐 헤딩 1을 한 다음에 여기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막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비정형인데 완전 비정형인 건 아니고 body라는 데 밑에 H1 밑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체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형 데이터는 완전 체계를 갖고 있는 거고요. 비정형은 아무 체계가 없고요. 반정형은 체계는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아주 큰 틀의 체계를 갖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비체계적인 내용들이 마구 나오는, 그것을 우리가 반정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웹 문서에서 많이 사용된 HTML, 아까 예로 들었던, 그리고 XML, 네, 그냥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XML, 그리고 JSON. JSON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에 오히려 더 많이 쓰이죠. 자, 밑에 그래서 JSON 파일의 이그젬플을 가지고 왔는데,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딕셔너리 구조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다룰 거는 아니고요. 보면 언뜻 봐도 체계가 있잖아요. 자, 여기 디스크립션이라는 게 있고 또 그 안에 뭐 플레이스 네임 어쩌고 카테고리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 구조를 자세히 볼 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뭔가 좀 체계가 있어 보여요. 그 중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뭐 여기 뭐라고 그래야 커멘트 다시 커멘트 뭐 커멘트라고 돼 있고 점점 있고 뭐 나의 취미는 어쩌고인데 요즘 뭐뭐를 못해서 뭐 재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정형스러운 데이터도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튼 언뜻 보기에 뭐 중괄호도 있고 콜론도 있고 대괄호도 있는 것을 보니 뭔가 그 안에서도 체계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보실 거는 데이터들은 비정형 다시 정형 데이터 텍스트 그리고 비정형 텍스트 그리고 반정형 텍스트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일단 메모장에서 열리는 걸로 보면 다 플레인 텍스트인데 그 안에 자기네들이 약속된 구조가 있다. 요렇게 약속된 구조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써내는 방식에 대한 약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웹 크롤링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 다루어도 부족하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잘 못해요. 이거는 저도 저희 학생들 도움을 받아서 할 때마다 좀 자존심도 상하고 예? 그래서 저도 막 물어도 보고 책도 보고 막 연습을 해봤는데 할 때마다 지난주엔 됐던 게 이번 주에 막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웹크롤링을 저는 직접 하는 거는 사실 포기를 했는데요. 뭐 요즘엔 그래도 여러 툴들도 많다라고 하지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 크롤링 요즘 쉽잖아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크롤링 요즘 쉽잖아 라고 해서 한 2시간만 배우면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는 법을 가르쳐 줘요. 하는 법을 뭐 예를 들면 처음에 뭐 어디 뭐 리퀘스트를 어떻게 해서 받은 다음에 파싱을 한 다음에 뭐 어쩌고 제이슨을 어떻게 하고 정규식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했더니 엑셀로 깔끔하게 딱 그 뉴스가 정리돼서 나오는. 자, 그렇게 잘 되는 거를 크롤링하는 이그젬플은 보여드릴 수 있고 여러분도 이제 조금만 배우면 이제 책을 보면 하실 수가 있겠는데 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지도 모르게 자꾸 블럭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가능하긴 한데 했더니 뭐 한 2년 정도 크롤링에 소요될 것 같고요. 혹은 모아놓고 놨더니 얘네가 행과 열이 어긋나서 막 자꾸 밀려서 이상한 값들이 들어오고 아무튼 별의별 문제가 다 있어서 크롤링을 다양한 이게 보면은 저희 그 몇몇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사이트 하나마다 크롤러 하나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크게는 뭐 이러이런 류의 사이트에는 이 크롤러가 괜찮고 뭐 이러이런 다른 류의 사이트는 또 이런 크롤러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들어가 보게 되면은 똑같은 신문 기사라고 하더라도 요 사이트와 저 사이트가 여기서 되던 게 저기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크롤링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거 쉽네. 여기 인덱스만 바꾸면 되겠네요. 라든지 여기 구분자만 조금 바꾸면 되겠는데 뭐 URL 구조가 조금 달라서 그래요. 한 줄만 바꾸면 돼요. 근데 그걸 어딜 바꿔야 되는지 찾는 게 일인 거죠. 그래서 분명히 제가 정말 인정하는 거는 크롤링 잘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너무나 필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안 배울 거예요. 제가 다 그만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 취지가 그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건지만 그냥 한 페이지로 끝낼 거예요. 웹 크롤링은 웹상의 문서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처리해서 저장하는 일련의 과정. 수집, 처리, 저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통 이 부분을 크롤링이라고 하게 되죠. 이 부분을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특정한 내용, 크롤링과 스크레이핑이라는 용어를 이제 혼동해서 쓰게 되는데 구분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쓸 때 섞어서 쓰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고요. 일단 웹에서 긁어오는 것까지를 수집이라고 한다면 수집된 내용 안에는 비정형으로 잔뜩 쌓여져 있을 테니까 얘네를 어떤 식으로든 나누고 뭐 뜯어내고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걔네를 엑셀에 저장하건 DB에 저장하건 아니면 텍스트 파일에 저장하건 이런 수집, 처리, 저장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과정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요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목표 페이지가 있어요. 목표 페이지. 근데 목표 페이지에 링크를 가진 HTML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크롤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만약에 주로 네이버 뉴스가 있다라고 할까요? 네이버 뉴스가 있고요. 지금 물론 다른 섹션도 많이 있겠지만 깔끔하게 기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네이버 뉴스가 있는데 여기에 기사 제목들이 쭉쭉쭉쭉쭉 있어요. 그러면 요 기사를 하나 쿵 눌러서 들어가면 여기에 데이터 과학자, 난리, BIT 대학원 인기, 이런 글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퍼오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자, 요 기사를 퍼오는 게 목적이고요. 요 기사 목표 페이지의 링크를 갖고 있는 거, 목표 페이지의 링크를 갖고 있는 얘네들, 우리 이거 다 퍼올 거잖아요. 얘도 퍼오고 얘도 퍼오고 얘도 퍼오고 얘도 퍼오고 다 퍼올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목표 페이지들을 여러 개 링크를 갖고 있는 요 페이지. 자, 여긴 예를 들면 첫 페이지, 얘는 클릭했을 때 들어가는 페이지. 그러면 우리는 목표 페이지에 링크를 가진 HTML을 획득하고요. 자, 요 놈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 여기서 링크를 뽑아내고요. 얘도 뽑고 얘도 뽑고 얘도 뽑고 얘도 뽑고 그 다음 이 링크를 뽑아내면 다시 목표 페이지에 HTML을 추출하게 되는 겁니다. 보면 이렇게 HTML을 추출해서 여기 있는 링크들을 다 뽑아낸 다음에 이 링크들을 따라서 다시 HTML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내용을 추출해 나가는 과정이 있게 되겠죠. 자, 그 과정을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HTTP 우리 인터넷 주소 할 때 HTTP라는 게 있잖아요. 자, 이거 플레임을 안 쓴 지가 오래되네. 이게 뭐였죠?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텍스트와 기타 등등이 섞여 있는 그림도 있고 막 소리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이퍼텍스트를 전송하는 프로토콜. 요게 이제 파일을 주고받는 그런 약속들이 되겠죠. 간략히만 살펴보면 내용을 필요로 하는 쪽, 우리 쪽이 되겠네요.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리퀘스트라는 요청이 요게 메서드인데, 자, 리퀘스트를 해요. 우리 이러이런 거 좀 줘. 그러면은 목표 페이지, 신문사가 됐건 어디 트위터가 됐건 거기 있는 서버에서 응답을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우리는 리퀘스트를 통해서 목표 URL과 우리 소속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브라우저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보내면은 서버 쪽에서 그래 너희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주지 하면서 HTML 문서를 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냥 HTTP 통신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URL 주소를 뭔가 보내면은 그 응답으로 HTML 문서가 오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크롤링이 왜 어렵냐? HTML 문서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이 많기 때문에 자동으로 여러 개를 가져온다라는 게 어렵죠. 그 다음도 어렵습니다. 뭐냐면 HTML 문서를 가지고 오면 걔네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잘라내야 돼요. 예를 들면 제목은 어디 있고, 그리고 작성자명은 어디 있고, 날짜는 어디 있고, 실제 컨텐츠는 어디 있고, 이런 거를 잘 잘라내야 되는데, 주로 이제 파이썬에서는 뷰티풀 숲이라는 클래스가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싱을
공부를 해보시려면 이 BS4 모듈의 Beautiful Soup이라는 클래스를 잘 한번 사용을 해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돼서 파싱을 해서 다 뜯어놓고 나면, 즉 제목과 저자, 본문 이런 걸 뜯어놓고 나면 저장은 오라클에 한다든지 아니면 JSON, CSV 등의 텍스트 파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양이 많지 않은 경우는 엑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크롤링의 전반적인 원리라면 얘는 이제 정적인 문서예요. 딱 문서가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대로 있는 문서. 근데 요즘에는 이런 정적 문서보다 오히려 동적인 문서들이 훨씬 많죠. 동적이라고? 페이지가 움직인다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뭐 예를 들면 검색 엔진 뭐 구글이 있다라고 칩시다. 구글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라 넣고 엔터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 페이지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요 다음 페이지에 뜨는 요 내용들이 검색어로 A를 넣었을 때랑 B를 넣었을 때가 다를 거 아니에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폼을 이용한 인터페이스, 예를 들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었을 때 그 후에 나오는 메시지들이라든지 뭔가 계속 크롤러는 정적으로 딱 정지되어 있는 페이지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HTML 문서를 받아오려고 했더니 얘가 자꾸 막 물어봐요. 아이디는 뭐고, 검색어는 뭐고, 기간은 뭐고, 막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동적 컨텐츠를 크롤링하기 위해서도 뭔가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스크롤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또 이렇게 저희 실수를 한 게, 예를 들어 어떤 신문기사 리스트를 딱 퍼왔는데 첫 화면에서 기사 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서 요게 단주라고 퍼왔어요. 봤더니 뭐 예를 들면 한 100개 중에 10개밖에 못 퍼온 거예요. 왜 그랬나 봤더니 여기 이제 스크롤의 압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스크롤 바가 있었는데 얘를 쭉쭉쭉 내리니까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이만큼을 퍼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크롤러가 스크롤이 없잖아요. 자동으로 그냥 가져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요만큼만 가져오고 끝인 줄 알았던 거죠. 자, 그것을 다루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왠지 제가 한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데 나도 할 수 있겠군. 크롤링을 한번 해볼까? 이쪽은 절대 아닌 것 같고 제 방향이 크롤링은 나는 못하겠다. 뭐 이렇게 되실 것 같은데 저랑 꼭 같으시리란 법은 없으니까 한번 크롤링 뭐 코스를 들으셔도 좋고 책을 보셔도 좋고 한번 연습 삼아 시도를 해보셔도 저는 말리지는 않습니다.